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6권, 뮤즈 에라토의 대미를 장식하는 사건, 바로 기원전 490년 닥티스와 아르타페르네스가 이끈 페르시아 대원정군과 아테네 시민들이 마라톤 평야에서 맞붙은 역사의 분수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기원전 490년 해상 원정이 어떻게 기획되었으며 어떤 경로로 아티카까지 도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에레트리아 함락과 헤로도토스의 핵심 서사 원리인 사르디스 보복, 즉 티시스를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 아테네의 전략 선택, 장군 10인 체제, 그리고 밀티아데스의 탁월한 통찰을 다룹니다. 네 번째로는 페이디피데스의 240km 질주와 스파르타가 지연된 종교적 배경을 짚어봅니다. 다섯 번째로 마라톤 전투 자체의 전개와 군사적 전술을, 마지막으로 현대 고고학과 학계가 이 전투를 어떻게 재평가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기원전 490년 해상 원정의 전략적 배경과 기동 경로입니다. 기원전 5세기 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 다리우스 1세는 이오니아 반란을 진압한 직후였습니다. 기원전 499년부터 494년까지 이어진 이 반란의 씨앗은 반란군을 지원하기 위해 아테네와 에레트리아가 페르시아의 지방 수도 사르디스를 공격하고 퀴벨레 신전을 불태운 데 있었습니다. 이는 다리우스 1세에게 강력한 군사적 징벌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92년 사위 마르도니오스가 이끄는 1차 원정군은 트라키아를 재정복하고 마케도니아를 복속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아토스 산 앞바다에서 폭풍으로 함대를 잃으면서 그리스 본토 직접 타격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490년 전혀 다른 전략을 택합니다. 이른바 섬 건너뛰기 전술, 즉 에게해 중앙의 키클라데스 제도를 직접 횡단하는 해상 원정 전략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카 아르타페르네스와 메디아 출신의 숙련된 장군 다티스에게 600척의 3단 노선과 대규모 기병 수송선단을 맡겨 에게해를 직접 가로지르게 한 것입니다. 이 원정의 목표는 단순한 징벌을 넘어섰습니다. 에게해 도서지역의 패권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를 파괴하여 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원정군의 항로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지는 소아시아 남부 해안의 킬리키아 알레이안 평야였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징집된 병력과 600척의 함선, 그리고 기병 수송용 특수 선박들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키클라데스 제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낙소스였습니다. 기원전 499년에 페르시아의 포위 공격을 막아낸 전력이 있는 이 섬은 이번에는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신전과 도시를 전소시켜 에게해 도서 국가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단호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신앙의 성지인 델로스였습니다. 다티스는 이곳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무려 300달란트 규모의 유향을 신전에 바치며 제물을 올리고 섬을 약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오니아계 그리스인들의 민심을 회유하기 위한 정교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에우보이아 섬의 남단 카리스토스였습니다. 이웃 에레트리아 공격에 동참하기를 거부한 카리스토스는 포위 끝에 결국 항복했습니다. 이 카리스토스의 저항은 결과적으로 에레트리아가 아테네의 구원을 요청할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에우보이아 서해안의 에레트리아였습니다. 사르디스 방화에 함께 가담했던 도시 파괴와 신전 방화로 보복, 즉 티시스를 완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마라톤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평야지대로 기병 운용과 대규모 함선 정박에 최적화된 지형이었습니다. 아테네 육군을 이 평야로 유인하거나 혹은 본성을 비우게 하여 함대로 타격하겠다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원정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7월경 낙소스를 상륙하여 초토화하면서 원정이 시작됩니다. 8월 초에는 카리스토스를 포위하고 함락시킵니다. 8월 말 마침내 에레트리아가 무너집니다. 함락 후 수일도 지나지 않아 9월 초에는 페르시아 함대가 마라톤만에 상륙하여 대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9월 12일 마라톤 전투가 발발합니다.
약 2달 반에 걸친 이 일련의 해상기동은 배후의 위협을 하나씩 제거하며 최종 목표인 아테네로 조여드는 치밀한 전략적 순서를 밟고 있었습니다. 에레트리아 함락과 사르디스 보복 분석입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에우보이아 섬에 상륙하여 기병을 하선시켰을 때 에레트리아 내부는 이미 심각한 분열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레트리아는 침공 소식을 듣고 아테네에 구원을 요청했고 아테네는 이웃 칼키스에 정착한 4,000명의 클레루키아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지원군이 당도했음에도 에레트리아 내부의 의견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산악지대로 도피하자는 파벌,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하자는 파벌, 그리고 침략자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반역파가 공존했습니다. 에레트리아의 지도자 아이스키네스는 이 치명적인 내부 분열의 조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아테네 지원군에게 당신들마저 파멸을 맞이하기 전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고 아테네 군대는 오로포스로 철수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에레트리아는 결국 농성을 택했습니다. 6일 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나 7일째 되는 날 에우포르보스와 필라그로스라는 두 유력자가 반역을 저질러 성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살아남은 시민들은 포박되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에레트리아의 신전 방화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술에서 단순한 파괴 행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를 이오니아 반란 당시 아테네와 에레트리아 군대가 사르디스를 공격하여 퀴벨레 신전을 불태운 불경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신성한 보복, 즉 티시스였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헤로도토스의 역사관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서사 구조입니다. 불경, 즉 휴브리스는 반드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응보, 네메시스를 초래합니다. 사르디스의 불길이 에레트리아의 불길로 갚아지는 이 인과 구조는 그리스의 불경한 행위가 제국의 폭력을 통해 정산되는 문학적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티시스의 서사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테네의 불길은 어디서 다시 타오를 것인가? 에레트리아 멸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에레트리아 시민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 수사에서 약 40km 떨어진 키시아 지방의 아르데리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장소를 아스팔트와 소금 그리고 라디나케라 불리는 고약한 냄새의 검은 기름이 나오는 기이한 우물 근처라고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수세기 동안 그리스어 언어와 정체성을 타향해서 유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기록이 마라톤 전투 직전에 배치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전하여 자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굴복하여 에레트리아처럼 이방의 땅으로 끌려갈 것인가? 헤로도토스는 이 구체적인 노예화의 기록을 통해 아테네가 직면한 선택의 무게를 독자에게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트리아의 멸망은 이오니아 반란이 내부 배신으로 무너진 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반복되는 배신의 모티프는 독자에게 마라톤 전투 직전 아테네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역시 페르시아의 수적 우위가 아니라 내부의 배신, 즉 메디조알 자들의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테네의 전략 선택, 장군 시빈 체제와 밀티아데스의 통찰입니다. 에레트리아를 짓밟은 페르시아 대군은 며칠 지나지 않아 마라톤만에 상륙했습니다. 상륙지는 다리우스 1세에게 의탁하고 있던 전직 아테네 참주 히피아스의 안내로 결정되었습니다. 기병을 전개하기에 아티카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지형이었으며 에레트리아에서 바다를 건너기에도 가장 짧은 항로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상륙했다는 급보를 받은 아테네 지휘부는 즉각 출진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기원전 508년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개혁 이후 새로운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사 지휘권은 10개 부족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 10인의 장군, 스트라테고의 위원회에 있었으며 이들은 매일 순번제로 최고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대 아테네의 전통적인 총사령관직인 폴레마르코스가 10인의 장군과 동등한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며 군대의 우익을 지휘했습니다. 아피드나이 출신의 칼리마코스가 이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의 핵심은 민주적 의사결정입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합의와 투표로 전략을 결정하는 초기 민주정의 유연성이 발휘되는 순간이 곧 찾아옵니다.
10인의 장군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밀티아데스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헬레스폰토스 지역인 켈소네소스의 전직 참주로 다리우스 1세의 스키티아 원정에 직접 종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페르시아 군대의 전술과 약점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밀티아데스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적 히피아스 참주를 지지하는 세력의 내통이었습니다. 전투를 미룰수록 도시 내의 파벌 싸움이 격화될 것이고 결국 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에레트리아가 바로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아테네군이 마라톤 평야로 진군하여 진을 구축했을 때 고립무원의 진영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웃 폴리스, 플라타이아이가 가용 가능한 전 병력 1000명의 중장보병을 보내온 것입니다. 오래전 보이오티아 연맹에 흡수될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차례나 자신들을 보호해준 아테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플라타이아이는 도시를 통째로 비우고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한 도시가 자신의 영토를 비우고 다른 도시를 위해 전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1000명은 산술적인 병력 추가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아테네 전선의 좌익을 지탱하는 결정적인 전력이자 고립무원의 아테네 군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심리적 연대감을 불어넣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10인의 장군들 사이에서 극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이유로 야전을 회피하고 방어전에 치중해야 한다는 측 5명, 적의 태세가 갖춰지기 전에 평야에서 즉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주전파 5명. 팽팽한 5대5의 교착 상태였습니다. 밀티아데스는 결정권, 즉 캐스팅 보트를 쥔 칼리마코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리마코스여, 이제 아테네를 노예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테네의 자유를 보장하여 참주 암살자들조차 남기지 못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울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소. 만약 우리가 회전을 피한다면 극심한 파벌 싸움이 아테네 시민들의 결의를 뒤흔들 것이고 내부에서 페르시아에 동조하여 굴복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오. 그러나 부패가 우리를 병들게 하기 전에 신들의 공정한 보살핌 아래 전투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헬라스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소. 이 연설의 핵심은 군사적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통찰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깥에 있는 페르시아 군대가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줄 배신자라는 것. 칼리마코스는 이 분석에 동의하여 공격에 자신의 표를 던졌습니다. 나머지 주전파 장군들도 결단을 내립니다. 전투의 일관된 지휘를 위해 자신들에게 할당된 하루치 지휘권을 모두 밀티아데스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민주정의 합의제 시스템이 위기의 순간에 단일한 지휘체계로 전환되는 초기 민주정의 유연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페이디피데스의 달리기와 스파르타의 지연입니다. 아테네군이 마라톤으로 출진하기 직전 지휘부는 그리스 세계 최고의 육군국 스파르타의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막중한 임무를 띈 인물이 전문 장거리 전령 헤메로드로모스인 페이디피데스였습니다.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약 240km에 이르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만 하루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집정관들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도시가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라톤 전투와 관련해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달려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를 외치고 숨진 병사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세기경 로마 시대 작가 루키아노스와 플루타코스 등에 의해 창작된 것이며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1879년에 발표한 시 페이디피데스가 이 혼합된 전설을 대중화시켰습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것은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240km를 달린 페이디피데스의 이야기입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구원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파병은 불가했습니다. 이유는 카르네이아 축제 때문이었습니다. 카르네이아는 아폴론 카르네이오스를 기리는 도리아인들의 가장 신성한 종교 행사였습니다.
매년 늦여름에 9일간 거행되는 이 축제 기간에는 보름달이 뜰 때까지 어떠한 군대도 군사 작전을 위해 국경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엄격한 종교적 율법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의무에 묶여 아테네는 홀로 서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헤로도토스는 환상적인 에피소드를 끼워 넣습니다. 페이디피데스가 스파르타로 달려가던 중 아르카디아 지방의 파르테니온 산을 지날 때 야생의 신 판을 조우했다는 것입니다. 판은 어찌하여 나를 숭배하지 않느냐고 질책했고 아테네인들은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아크로폴리스 기슭에 판의 신전을 봉헌하고 매년 횃불 경주와 희생제를 바쳤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스파르타의 지연과 판신의 발현을 대비시킨 데는 치밀한 의도가 있습니다. 종교적 교리에 묶여 꼼짝하지 못하는 스파르타의 경직된 보수성과 신의 계시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평야로 뛰쳐나가 싸우는 아테네의 진취적 행동주의를 암묵적으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스파르타 없이 홀로 서양 문명을 구해낸 아테네의 독점적 영광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마라톤 전투의 전개와 군사적 전술 분석입니다. 아테네 플라타이아의 연합군과 페르시아 대군은 산기슭과 해안선을 마주 본 채 약 5일간 일촉즉발의 교착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약 1만 명대 2만 5천 명의 압도적 열세를 안고 있는 아테네로서는 섣불리 페르시아 기병의 먹잇감이 될 이유가 없었고 페르시아 역시 산길을 틀어막은 밀집 방진을 상대로 무리한 공격을 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균형을 깬 것은 페르시아 측의 전술적 기동이었습니다. 10세기 비잔틴 백과사전 스위다스에 기록된 코리스 히페이스, 즉 기병이 없다는 문구가 그 단서입니다. 교착 상태에 지친 다티스는 기병대와 보병 일부를 다시 함선에 싣고 수니온 곧을 돌아 아테네 본성 팔레론 항구를 직접 타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테네 군대가 마라톤에 묶여있는 사이 빈집을 털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히피아스 참주 세력의 내통 신호를 기다리면서요. 밀티아데스는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위협적인 타격력인 기병대가 전장을 이탈한 지금이 선제 공격의 최적기라 판단한 그는 전면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전투가 결정되자 밀티아데스는 그리스 중장보병의 전통적인 팔랑크스 전술을 과감히 수정합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넓은 전선 길이에 맞추지 않으면 좌우 측면이 포위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선의 길이를 페르시아군과 동일하게 느리되 중앙의 중심은 얕게 구성하고 양쪽 날개의 병력은 두텁게 밀집시키는 전열 배치를 택했습니다. 중앙은 불과 몇 열 두께로 페르시아 최정예를 상대해야 하는 위험한 역할이었습니다. 우익은 폴레마르코스 칼리마코스가, 좌익은 플라타이아의 1000명이 방어벽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례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두 군대의 간격이 약 8스타디온, 즉 약 1.5km로 좁혀졌을 때 약 30kg의 청동 흉갑과 투구, 나무 방패로 완전히 무장한 중장 보병들이 걸어서 전진하던 관례를 깨고 페르시아군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르시아군은 이 모습을 보고 기병도 궁수도 없이 미쳐서 자살행위를 한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군사적 계산이었습니다. 페르시아 궁병대가 집중 사격을 퍼붓는 유효 사거리를 최단 시간에 통과하여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단숨에 방패를 맞부딪히는 근접 백병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전략이었습니다. 버드나무를 엮은 방패와 단창으로 무장한 페르시아 경보병들에게 직경 1m의 두꺼운 오크나무 방패인 아스피스와 8피트 길이의 물풀의 나무 장창 도리로 무장한 아테네 중장보병의 밀집 방진이 충돌했을 때 청동 방패의 벽은 페르시아의 가벼운 무장을 문자 그대로 분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돌이 시작되자 밀티아데스의 예상대로 전투가 흘러갔습니다. 페르시아 군대 중 사카이족 정예를 포함한 중앙의 주력 부대가 얇게 펴진 아테네 중앙진을 격파하고 내륙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밀티아데스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아테네 양쪽 날개는 각자 맞은편의 페르시아 측면 부대를 완벽하게 짓밟고 분쇄한 뒤 추격을 멈추고 즉시 방향을 안쪽으로 90도 선회했습니다. 중앙으로 깊숙이 돌출해 들어온 페르시아 주력 부대의 배후와 양 측면을 덮친 것입니다. 3면이 청동방패의 벽으로 봉쇄된 페르시아 중앙 정예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대열을 붕괴하고 해변으로 패부했습니다. 방향을 잃고 도망치던 병사들 중 상당수는 평야 북동쪽의 대늪지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포위입니다. 한니발이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군을 포위 섬멸한 것보다 무려 270여 년이나 앞서 기록된 군사사상 최초의 완벽한 이중포위 전술의 성공이었습니다. 승리는 값비쌌습니다. 해변에서 배를 탈취하려는 난전 속에 폴레마르코스 칼리마코스가 수많은 창에 찔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10인 장군 중 한 명인 스테실라오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훗날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의 형제인 키나이게이로스는 페르시아 함선의 배전을 맨손으로 붙잡고 늘어지다 도끼에 손이 잘려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군의 전체 전사자는 단 192명, 플라타이아이군은 11명이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군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라 6,400명의 전사자와 7척의 함선을 잃는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승리 직후 불길한 소문이 아테네 진영에 퍼졌습니다. 산등성이에서 누군가 바다 위에 페르시아 함대를 향해 방패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내부의 유력 귀족 가문인 알크마이온 가문이 아테네 본성이 비어있음을 페르시아에 알린 것이라는 의혹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피로와 전투의 흥분 속에서 밀티아데스와 아테네 지휘부는 즉각 결단을 내립니다. 지친 병사들을 이끌고 약 40km를 강행군하여 아테네 본성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팔레론 앞바다에 도착한 다티스와 아르타페르네스는 해안 언덕 위에 이미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자신들을 기다리는 아테네 군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상륙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페르시아 함대는 결국 소아시아로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기원전 490년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은 이렇게 완벽한 실패로 종결되었습니다. 현대 연구, 전장 고고학, 병력 논쟁 및 승리 요인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극적인 기록은 19세기 이후 현대 학자들과 전장 고고학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왔습니다. 마라톤 평야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흙무덤인 소로스를 발굴한 결과 기원전 5세기 초 양식의 도자기 파편들과 함께 화장된 다수의 인골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국을 구하고 산화한 192명의 아테네 전사들을 그 자리에 기리기 위해 세운 무덤이라는 고전 문헌의 기록을 물리적으로 입증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대늪지 외곽에서는 기원전 460년대에 밀티아데스의 아들 키몬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이오니아식 기둥 파편이 발굴되었습니다. 파우사니아스가 언급한 백대리석 승전 기념탑과 일치하며 페르시아 군대의 추격과 학살이 가장 집중되었던 전적지의 중심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테네 군대가 진을 구축했던 아그리엘리키 산기슭에서 방벽 흔적이 확인되었고 전투 당시 해안선이 지금보다 약 1.5km 내륙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 있었음도 지형학적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라톤이 역사 속의 상상이 아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음을 땅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원정군이 3단 노선 600척을 동원했다고 기록하며 사실상 수십만에 달하는 군대를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군사사학자들인 해먼드, 라젠비, 번 등은 병력 규모를 대폭 하향 조정합니다. 아테네 연합군은 10,000명에서 11,000명 수준으로 이는 아테네 10개 부족의 중장보병 징집 인구와 플라타이아이군 1,000명을 합산한 수치로 학계에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20,000명에서 25,000명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3단 노선 한 척당 노자비를 제외한 순수 전투 갑판병이 30에서 40명 내외임을 고려하면 실제 상륙 가능한 보병은 25,000명을 넘기 어렵습니다. 기병은 약 1,000명 수준으로 이마저도 전투 당일 팔레론 타격을 위해 재승선하여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전사자 192명은 소로스 무덤으로 고고학적으로 입증됩니다. 이 수치는 헤로도토스와 현대 학계가 완전히 일치하는 유일한 숫자입니다. 현대 학계의 분석에 따르면 전투 당일 실질적인 병력 차이는 2배에서 2.5배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헤로도토스가 암시한 것처럼 수십 배의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개활지에서 2배 이상의 수적 열세를 뒤집은 것은 전술사적으로 경이로운 성취임이 분명합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아테네 승리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도출합니다. 첫 번째는 장비의 절대적 우위입니다.
버드나무를 엮은 방패와 복합궁으로 무장한 페르시아 경보병대, 청동 장갑과 아스피스 방패, 장창 도리로 완전 무장한 아테네 중장 보병. 궁병의 유효 사거리를 돌파하여 백병전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이 장비 격차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형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아테네 군대가 진을 친 아그리엘리키 산 능선은 적의 우회 기동을 원천 봉쇄했으며 전장의 양쪽 가장자리를 덮고 있는 바다와 습지는 기병과 궁병의 유기적인 기동을 좁은 병목으로 압축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전술적 혁신과 통찰입니다. 두터운 방진이라는 군사 교리를 과감히 깨뜨리고 중앙을 얕게 펴 양익의 전력을 집중한 이중 포위 기동의 창안, 그리고 사상 최초의 무장구보 돌격은 밀티아데스의 천재적인 임기응변이었습니다. 네 번째이자 헤로도토스와 현대 정치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민주정 시민들의 사기와 연대감입니다. 채찍을 맞으며 전장으로 내몰린 페르시아의 다국적 징집병들과 달리 아테네 군대는 10개 부족 단위로 묶여 형제, 친척, 이웃과 어깨를 맞댔습니다. 오직 참주의 억압적인 통치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가족과 갓 태어난 민주정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자발적인 이념적 동기부여가 이들을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490년의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 제국의 무적 신화를 물리적으로 꺾어버린 최초의 대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전제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그리스 문명과 민주주의의 독립성을 지켜낸 서양사의 위대한 분수령이었습니다. 만약 아테네가 마라톤에서 무너졌다면, 에레트리아처럼 도시가 불타고 시민들이 아르데리카로 끌려갔다면 그 후 10년 동안의 그리스 역사 전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라톤에 묻힌 192명 영웅들의 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피는 10년 뒤 다가올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의 최종 승리를 잉태한 미랄이 되었습니다. 티시스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르디스의 불길은 에레트리아로 갚아졌지만 아테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가 앞으로 어떻게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하는지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 제6권 에라토, 마라톤 전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티스와 아르타페르네스의 치밀한 해상 원정, 에레트리아의 내부 분열과 비극적 멸망, 밀티아데스의 탁월한 정치적 통찰과 군사적 혁신, 페이디피데스의 초연적인 달리기, 그리고 마라톤 평야에서 펼쳐진 인류사 최초의 이중 포위 전술까지. 이 모든 것이 헤로도토스라는 한 인간의 서사 속에서 티시스와 네메시스의 원리로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